후보자님, 과거 언어처로부터 보훈처를 거쳐서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시대가 변해서 보훈의 개념이 좀 더 새롭게 정립되고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예비역 고위 장성이나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임명된 자리에 이제 보훈부가 격상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초의 여성 장관이라는 이제 후보자의 발탁은 유리천장을 깬 역대급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강정희 후보님 보훈 가족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도 지금 질의에서 답변했는데 민주화 유공자법에 관련돼서 서면지를 보니까 민주화 유공자에 따른 운동에 따른 피해를 보상을 받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될 영웅으로서의 민주화 유공자를 인정하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고, 민주화 운동에 따른 각 개별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공감대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답변한 거 맞으시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훈이 정쟁의 도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보훈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훈이라는 의미는 정신, 그 나라의 문화, 문명의 어떤 바로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자 또 하셨으니까 보훈이라는 것은 국가의 그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떤 척도를 세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지 국가에 대한 어떤 개인이 어떤 도덕적 생각도 할 수 있고 국가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보훈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보훈의 의미는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과거에는 접근을 했으나, 보상 차원을 접근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보상 차원 이전에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상 차원으로, 보훈가족으로서 보상 차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국민이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예우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되는 것이 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그에 따른 보훈 가족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예우하고 어려운 생활이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보훈의 행정의 주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훈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물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미도 담았지만, 저는 보훈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보훈의 정신, 이것을 국민들이 상당히 같이 공감대를 얻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훈의 생각을 갖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는 노력,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너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은 특정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그냥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노력,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그런 생각을 단순하게 보상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전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예산이라든지 부처에서의 어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또 교육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부처로서의 노력을 어떻게 여러 부처와 아니면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포부나 그런 것들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모로 좀 갖고 있었던
사회적으로도 또 모범적인 또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독립 유공자 후손답게 여러 가지 모범도 좀 사야 되고 뭐 사회적으로 지원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또 막상 또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보험으로 또 국가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또 그런 책임감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되시니까 또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관 후보자님 보시니까 5채의 집을 임차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2자녀가 거주하는 곳을 포함하니까, 임차한 방배동 빌라, 배우자가 임차한 잠원동 원룸, 흑석도 원룸까지. 상식적으로 4인 가정이 집을 주기 위해서 많은 임대를 내고 여러 원룸을 임차한다는 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요. 잠원동과 방배동과 같은 건물 내에 2개의 원룸을 임대한 것은 오해가 좀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임차한 부동산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거 좀 이따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재건축된 아파트 이전에 2001년도에 한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재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숙대 기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집을 아주 좋은 상황의 전셋집을 구하는 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따라서 50평대에서 40평으로 갈 때 이미 짐이 넘치고 넘쳐서 힘이 들었고요. 또 40평대 집을 너무 살기에 쾌적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시 30평대로 줄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도 있었고 전세 대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저희는 시 할아버님은 독립운동가이자 건군을 하신 분의 자료를 저희 제 남편과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네, 그 한다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짐을 줄이느라고 파생된 전세와 월세가 나가는 것이었고요. 이 청문회에 쓰면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다른 의혹들이 벌어질 때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로 해서 저희와 같은 유족이나 국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러한 유산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유족들은 좀 홀가분한 쾌적한 상황에서 살고 국가보훈부라든지 국가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락한 자녀분 증여세 납부하셨죠, 어제? 네, 어제 납부했습니다. 네, 보니까 그 자녀분들도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풍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충분히 또 그럴 만한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벼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자녀분 보니까 닛산 자동차를 운영하시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아우디 자동차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벼울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래도 교육자시고 또 독립운동가의 집안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국산 자동차도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이고 또 가풍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는 부분. 그게 이제 저희가 국가에서 충분한 지원이 안 되더라도 모범적인 부분들이 또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도 그런데 사실 저희 가족은 감히 말씀드리면 소박한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소박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차의 경우에는 첫 번째 차가 너무 고장이 자주 나서 샀던 거고 사실 그 닛산의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의 차원에서 가격이 굉장히 인하돼 가지고 미국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라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샀는데 이번 기회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또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